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수술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의사가 메스 하고 수술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의사는 모니터 앞으로 그리고 수술대 앞에는 로봇이 선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수술용 로봇이 어디까지 과연 진화를 한 것일까요? 권동수 로엔서지컬 대표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지금 한 회사에, 그러니까 로봇 박사에서 한 회사의 대표님이 되신 거잖아요. 일단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의료용 로봇을 왜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연구 분야가 네. 원격 조정 로봇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 미국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에서 원격 조정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네. 핵 폐기물을 핸들링하는 네.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 오면서 이 기술을 어디다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네. 생각하다가 메디칼 로봇이다. 그래갖고 저희가 메디칼 로봇 연구를 199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95년이요? 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 메디칼 로봇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다빈치라는 네. 시스템을 만든 인투이티브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죠? 시작한 네. 연도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의료용 로봇으로 기술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의사분들이 수술할 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 몇 시간을 환자 옆에 네. 서 있었고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떨 때는 밤을 새고 열 몇 시간씩 하는 수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공학 기술이 있는데 이런 걸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수술해야 될까? 저는 공학이 의학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수술대에 있는 환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치료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게끔 이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로봇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한번 이제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로봇이. 저희가 상상하는 로봇은요. 근데 수술을 직접 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의사 대신에 로봇이 수술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의사가 옛날에는 칼과 뭐 가위와 바늘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했었던데 네. 그 도구가 훨씬 더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로봇을 사용해서 의사가 네. 수술하는 어드밴스드 인스트루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수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가위나 칼, 그러니까 메스 이런 것들이 발전한 거다. 네네. 거기에 모터가 달려 있고 조인트가 달려 있어서 막 몽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하는 그 로봇은 사실 기계잖아요.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네. 기계인데 이렇게 잘 꺾이나요?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려면 잘 이렇게 사람 관절보다 더 잘 움직여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작게 만들 수 있죠. 사람의 손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죠. 아.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절 같은 것도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은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도구가 움직이게 되지만 네. 로봇을 사용하면 내가 여기서 1cm 움직일 때 수술 도구의 끝은 1mm 이게 얼마든지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 기계가 1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까? 네, 서브밀리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의학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드라마에서 이제 로봇 기술을 배워서 죄송합니다만 보면 바나나 같은 거를 인턴들이 두고 네. 막 진짜 얇은 실을 막 이렇게 수술하듯이 하다가 막 끊어져서 막 속상해하고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이렇게 정교하게 막 바느질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바나나 껍질이 워낙 약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로봇이 가능. 그러니까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마스터 콘솔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이 화면을 보면서 네. 여기에 이 마스터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을 그대로 로봇이 네. 수술 도구 끝이 네. 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얼마든지 스케일링도 가능하고. 대표님 그 마스터라고 방금 말씀하신 마스터 그게 콘솔. 이제 어떤 그게 이제 의사들이 편안하게 화면을 보고 앉아서 네. 로봇을 조종하는 조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대 앞이 아니라 수술대 떨어져서 떨어진 옆에 곳에서 있죠. 이렇게 조종하는 공간인 거군요. 네. 그래서 환자의 옆에 있는 같은 수술실 내에도 줄 수 네. 있지만 네. 그걸 원격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기 어떤 낙도에 있는 환자를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도 가능합니다. 수술실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네. 그럼 의료가 굉장히 좀 평준화될 수 있는 걸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정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이게 적용되어서 치료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기술에만 그친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 진짜 도와주고 있는 건지. 지금 로봇 수술이 도입된 지는 약 20년 정도 됐어요. 네. 아주 활성화된 건 한 10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벌써. 특히 다빈치라는 네. 미국 인투이티브 회사에서 네. 만든 복강경 수술 로봇은 우리 비뇨기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그다음에 일반 외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멍을 조그만하게 뚫어서 원래는 이렇게 개복술이라고 하죠. 넓게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됐던 것을 작게 구멍을 뚫어서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산부인과 그 진료 상담 받으러 갔을 때 비키니 입을 수 있다라고 네. 굉장히 홍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복강경 수술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그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개복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네. 구멍을 한 4개 정도 뚫고 수술할 수 있으면 회복도 빠를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후유증도 적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 미용 효과도 참 좋을 네. 겁니다. 그게 더 나가면 구멍 하나만 뚫어도 되죠. 네. 배꼽으로 들어가서 뱀같이 생긴 수술 로봇이 배꼽으로 들어가서 장기의 수술 부위까지 가서 수술할 수 있으면 네. 훨씬 더 이 환자들한테 회복도 좋고 네. 후유증도 없을 거죠. 그렇죠. 크게 찢는 것보다는 어쨌든 작게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것이 회복에는 훨씬 그렇죠. 더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걸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합니다. 넌 미니멈 인베이시브 네. 서저리. 요즘은 이제 넌 인베이시브 서저리, 무침습 수술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 같은 거는 입으로 들어가 갖고 위암의 수술의 경우에 위 속에서 암 부위를 잘라내고 나옵니다. 위암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그 개복을 해가지고 그 암 조직을 떼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그 찢지도 않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위암의 초기인 경우에는 이 암 조직이 위 벽의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만 떼어내도 되는데 이 밖에서 들어가면 위를 절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 절제하면 사실 네. 그 위암 환자분들은 상당히 그 식사하시는 것도 어렵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얼마나 입원 기간이 되는 건가요?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개복 수술하게 되면 적어도 입원 기간은 일주일 이상 네.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구멍을 4개 뚫고 수술하게 되면 입원 기간이 한 2, 3일 정도 될 겁니다. 보통. 네. 2, 3일도 줄어드는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복강경도 결국에는 로봇이고요. 복강경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용해 오는 지금 수술 방법이잖아요. 많이 네.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암 수술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보편화된 게 복강경이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개발하고 계신 것 중에 신장 관련한 결석 것도 있다고 수술 하더라고요. 로봇입니다. 예, 그것 실제로 적용을 해보셨다면서요? 네, 네. 자, 사람의 어떤 그 신체 구조에는 관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식도고, 네. 그다음에 요도고, 네. 혈관이고 이런 관들입니다. 네. 그러면 관을 통해서 로봇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전혀 사람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수술 부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전 인구의 5%에서 10% 정도가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합니다. 결석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 돌이 생기는 생기는 거죠. 거죠. 네, 네. 그게 이유 없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식습관에 있을 수 있고 뭐 유전적인 이유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 병으로 5%에서 10% 정도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네,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돌이 생겼을 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가장 찢는 거겠죠.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등 뒤를 째고 네. 콩팥을 째고 들어가서 돌을 네. 꺼내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돌 하나 꺼내는데. 네. 그러나 그 환자에게 보면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고 네. 아픔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장이라는 것은 그 콩팥의 조직은 한 번 이렇게 상하면은 네. 재생이 안 됩니다. 아,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감수하고 하는 수술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초음파를 밖에서 놓고 때리는 겁니다. 네. 돌을 잘게 붓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나올 때 요도를 긁고 나오면 이제 피를 한 일주일 정도 네. 흐리면서 네. 나오고 큰 돌은 없었지만 또 잔석이 남습니다.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그게 자연 배출이 되게끔 네. 깨긴 깨지만 자연 배출이 되게끔 하려면은 하는 거군요. 수술은 아주 뭐 없는데 음. 치료는 했는데 그게 또 다시 잔석이 남아서 다시 자라면은 또 수술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방광을 거쳐서 콩팥까지 가서 카메라로 돌을 보고 레이저로 돌을 자기를 깨고 바스켓으로 하나씩 꺼내는 방법입니다. 요도가 굉장히 얇잖아요. 네, 거기를 로봇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끝에 내시경 사이즈가 네. 2.8mm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요도 안에 들어갈 수가 안 있어요. 아파요? 물론 마취는 하죠. 마취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모르게 네. 되시는 거군요. 근데 네. 그렇게 요도에 그런 네. 부담을 안 줍니다. 아. 네. 그리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레이저도 손으로 네. 조절을 하고 네. 바스켓도 다른 네. 어시스턴트 의사가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내시경을 요도로 집어넣을 때 계속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어디까지 갔나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로봇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까 환자 옆에서 내시경을 들고 있는 네. 것이 아니라 메서 콘솔에 편하게 네, 앉아서 조종하는 화면을 곳에서. 보면서 네. 조종을 하면은 의사가 편하고 네. 아주 정밀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요도도 긁지 않고 신장에 물이 들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돌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잘게 쏘갤 수 있고 네. 바스켓으로 담는 네. 것도 로봇을 네.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네.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니까 효과가 어땠어요, 교수님?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임상 시험을 서울대학병원하고 연세 세브란스 네. 병원에서 46명의 환자를 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매뉴얼 손으로 수술한 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환자들도 굉장히 로봇 수술에 된 거에 만족하고 네. 후유증이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후유증이 이 어느 정도의 레벨로 있는지도 잘 검사를 했는데 매뉴얼 수술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잔석률, 네. 돌이 남아 있는 것도 우리 로봇으로 하니까 의사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석률도 최소화됐고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있었군요. 그래서 예. 이런 효과가 있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 내서 네. 식약처에서 저희 로봇을 혁신 의료기기로도 선정을 네. 해줬고 제조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의료 로봇을 만들어 예. 팔 수 있는 거죠. 좀 보편화돼서 좀 도입되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으신 지금 상황인데 일단 조금 더 이제 수술용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실 앞서서 복강경 수술 그리고 그 대표님이 지금 개발하신 그 신장 결석 수술 로봇 그것까지 이제 개발이 됐고 가장 보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로봇 수술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어떤 수술용 로봇이 가장 보편화돼서 사용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 로봇이 제일 지금 보편화돼 있고요. 과로 보면 어디요? 유럴로지 아까 그러니까 비뇨기과, 네. 산부인과, 일반외과 의과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네.
뼈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러니까 뼈를 깎아내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거 특히 사람 손으로 하려면 네, 힘드니까요. 인공 관절, 무릎 관절, 네. 그다음에 고관절 수술을 할 때 여태까지는 의사들이 진짜로 망치하고 정하고 끌 갖고 네. 이 잘라냈죠. 사람의 뼈를 잘라내고 네. 거기에 인공 관절을 심었어요. 네. 근데 인공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 데이터가 다 알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해서 똑같이 깎아내면은 굉장히 회복도 빠릅니다. 뼈가 자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공 관절이 뼈가 자라서 꽉 물려야 되는데 네. 그걸 손으로 한 것보다는 로봇으로 한 게 아주 갭이 적기 때문에 네. 빨리 아물어요. 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지금 보편화돼 가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에 또 한계는 로봇으로 뼈를 깎지 모든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이 정형외과의 수술은 처음에 피부를 절개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뼈를 깎고 네. 그다음에 인공관절을 네. 넣고 그 갭을 잘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다 손으로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파셜리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움을 네. 받는다. 근데 이제 복강경의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는 로봇이 대부분을 다 합니다. 네. 근데 의사, 숙련된 의사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을 잘하는 명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손으로 사실 명의가 되려면은 많은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로봇으로 명의가 되려면 몇 개월에서 몇 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로봇을 이용하면은 네.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형외과에서 그 뼈를 제대로 자르니까 들으면서 이제 계속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마취를 하고 뭐 사람이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만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가장 적게 이제 그 데미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또 앞서 저랑 얘기하실 때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도 방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비뇨기과에서는 어떤 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특히 이 남자들의 전립선 암 수술에 네. 로봇이 효과적이 네. 되는 것이 이제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자들의 골반뼈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서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네. 복강경 도구를 집어넣는 거는 이 움직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복강경과 같이 함께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조인트도 있기 네.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은 그냥 이렇게 관처럼 생긴 거고 수술용 로봇은 관절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은 공간에 이렇게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AI가 등장을 했을 때 사라질 직업으로 의사가 꼽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반응이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현장에서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AI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네. 로봇에 대해서 걱정을 네.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I는 의사들이 판단할 때 네.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AI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또 도움을 줄 네. 겁니다. 그리고 로봇은 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네. 의사의 어떤 수술 능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사를 도와주는 도구지 의사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현실적으로 기계로 만드는 게 공학도시다. 네. 그래서 그럼 의사분들의 반응은 뭐 긍정적인 편.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두 분의 서울대학병원 의사분들이 연구 연가를 저희 회사에 와서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대학병원에 가서 1년 동안 연구 연가를 보냈습니다. 같이 이제 연구를 같이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의사들의 수술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거죠. 네. 그래야지 이런 거는 이런 도구를 쓰면 더 좋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고 의사들은 또 이런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도움이 됩니까? 그럼 피드백이 오죠. 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같이 이건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로봇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뇌에 도달하려면 어디로 코로 들어가야 된다, 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이제 아이디어와 그런 전문 지식을 얻어서 그거를 기계로 만드는 것들로 구현을 하시는 건데 앞서서 95년도에 의료용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신장 결석 그 제거하는 로봇 만드셨잖아요. 네. 이거 만드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창업한 지가 네. 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8명의 카이스트 네. 박사과정 학생들이 네. 공동 창업을 했거든요. 아, 네. 다 제가 학생들하고 연구 주제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 마이크로 서저리를 만들고 싶어. 네. 나는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들고 싶어. 또는 신장 결석 수술 로봇을 만들고 싶어.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사업화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세상에서 필요한데 아직 물건이 없는 게 뭐냐. 네. 그래서 신장 결석 로봇이다라고 네. 그때 처음으로 첫 제품은 이걸로 만들자라고 네. 결정을 한 그러면 거고요. 논문이나 이런 연구를 쭉 지금 몇십 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해오시다가 회사를 창립하신 지가 5년 네. 되셨고 그 만들어진 게 이제 5년 정도 된 건데 어쨌든 그간의 그 연구와 부단한 노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네. 되는 거군요. 앞서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허가를 받으셨고 또 그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도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쉽게 말해서 로봇을 파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의료기기 사업은 물건을 잘 만들었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다른 산업용 이런 제품하고는 달라서요. 네. 일단 사람한테 쓰이는 거니까 조금 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겠죠. 네. 식약처에서도 우리 로봇의 안정성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전자파 문제는 없는지, 기계적으로 안전한지, 전기적으로 안전한지, 네. 그다음에 생화학적으로도 안전한지, 네. 사람 몸에 들어가도 안전한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팝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 환자한테 수술을 해서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임상 시험이라고 네.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다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팔면은 돈을 누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정해줍니다. 네.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얼마. 그 보험 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험 수가를 정해주는데 새로운 기기는 보험 수가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수가를 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나라에서는 혁신의료 기술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의료 기술을 가지고 빨리 하여튼 보험 수가를 정해주겠다. 네. 그렇지만 수백 케이스의 임상 레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돈으로 해야 네. 된다라고 하는 그건 거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임상을 그런 분들은. 하면서도 네. 수술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식약처랑 어쨌든 건강보험 이쪽이랑 조금 따로 노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 보건의료연구원하고 심평원에서 이제 이런 보험 수가를 정하는데 네.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보험 수가는 또 별도입니다. 우리는 보험 수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만들어 와라. 네, 그러니까 수백 개의 네. 케이스가 필요하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것을 순전히 회사의 돈으로 하는 거는 작은 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안전성도 보여줬는데 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있으면 수술을 하게 해줘서 우리가 보험 수가를 청구하게 하겠죠. 네. 그래야지 새로운 기계를 의사들이 쓰고 싶어하고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제 보험 관련해서는 또 그 이게 의료기기다 보니까 뭐 신중해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답답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이게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그 자비를 대서라도 혹은 병원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 적용이 안 됐을 때 이거를 보편화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뭐 외국에서 이런 기술이 더 이제 개발돼가지고 더 비싼 가격의 기계를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면 사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지금 생길 그런 수 생각이 있죠. 드는 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산업을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해서 우리나라로 역수입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네.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거든요. 네. 왜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 네. 못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클리니컬 데이터를 만들고 네. 세계 최초다. 우리 이런 기계를 이용해갖고 좋은 수술 효과가 나고 있다라는 네. 거를 홍보하고 외국에 팔아야죠. 네. 그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보건의료 정책이 보건의료만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업에도 연결돼 있고 네. 교육에도 연결돼 있고 우리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에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나라 보험 정책은 감기 환자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감기 환자 병원에 갔더니 네. 1,600원을 냈어요. 네. 제가 미안한 거예요. 네. 의사한테 도움받는 걸 비하면 저는 10,000원을 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작은 병은 굉장히 보험이 커버가 잘 돼요. 네. 제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로봇으로 받고 싶은데 받으면 약 1,000,000원을 제 돈으로 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큰 병에는 커버가 안 돼요. 네. 미국의 보험 제도가 우리보다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의 보험은 일정 금액만 내면 어떠한 병이 있고 어떤 비용이 들어도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큰 병에 한해서는 큰 병에 한해서는 다 커버해 준다고.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야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의료기기를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왜 미국을 가서 연수를 하는가? 네. 제가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미국에는 새로운 기계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긴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으려면은 굉장히 그 보험의 문턱을 넘어가는데 어렵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나라 보험이 뭐 많이 사용되지 않게 네. 뭐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의료 산업 발전에 네.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의료산업 발전이 이제 대표님 얘기하신 게 결국에는 환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요. 뭐 작은 병에 걸렸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큰 병에 걸렸을 때도 좀 큰 그림을 보고 이게 정책이 좀 개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실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네.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명의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명의 너무 오랜 시간 찾아다니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던 느낌이 든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